인생은 어렵고 불확실하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새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나는 그 속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항상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이럴 때 중용은 삶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중용은 유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과거 시험의 주요 주제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정치와 학문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책이다. 정약용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중용을 해석하고 연구해왔고 조선의 정치와 학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일부 사람들은 중용을 단지 수백 년 전의 낡은 사상이라고 평가절하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용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이를 입증하는 현대 연구도 존재한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중용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불안과 우울감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용은 단지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도대체 중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중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오고 건강에 해롭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집착하면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해 내 삶이 소멸될 수 있다. 반대로 인간관계에 너무 무심하면 관계가 단절되고 나 홀로 고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도 마찬가지다. 무리해서 일만 하다 보면 번아웃에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상황에서 중용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적당하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용의 핵심이다. 그런데 중간을 찾다 보면 오히려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든 일을 반반씩 나누어 하고 경제적으로도 생활비를 똑같이 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중간은 공평하고 남녀가 균형 잡힌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중용을 따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무조건 중립을 지키거나 열정을 불태워야 할 순간에도 기계적으로 가운데만 지키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중용일까? 사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용이 아니다. 중용은 단순히 숫자로 중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더 강한 입장이 필요하고 때로는 더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진정한 중용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과 결정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사람과 너무 적은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혹은 너무 빨리 일을 하는 사람과 너무 늦게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때 단순히 난 중간에 있을게라는 태도는 올바른 중용의 자세가 아니다.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양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중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용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중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해서 일을 하고 쉬어 가야 할 때는 천천히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용이다. 중용은 중간 지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중간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답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다. 따라서 중용이란 유연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중용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언뜻 보면 중용의 개념은
단순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용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중용을 실천하는 것은 유교에서 도덕적, 인격적으로 우수한 군자에게조차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왜 중용이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 중용을 삶에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적절하게 실천하려면 매번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설령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술과 과식, 야식의 유혹을 매번 이겨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나 가족 또는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규칙과 가르침을 제공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절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 소비의 유혹을 이겨내고 적당한 소비를 하는 것,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건 모두 중용을 실천하는 데 있어 큰 도전이다. 중용은 매우 오묘한 개념이다.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원칙 자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해 보인다. 결국 중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해야만 중용을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용이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천과 적용에서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용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중용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삶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중용의 핵심을 다시 말하자면 삶 속에서 역동적인 조화와 균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중용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의 삶에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중용적 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었다. 또한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용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쓸모있고 효과가 좋은 개념이다. 더 좋은 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중용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용을 더 잘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중용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중용을 현명하게 적용하여 통치했던 한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중용에서는 그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나쁜 생각들은 선뜻 포용하며 퍼뜨리지 않은 반면 좋은 생각들은 애써 드러내어 칭찬하셨으며 문제의 양극단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장단을 따져 가장 적중함을 채택해 백성들에게 적용했다. 그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 일상 속 작은 이야기들까지도 귀 기울여 들었으며 사람들의 나쁜 면은 덮어주고 좋은 면은 드러내어 칭찬했다. 특히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양극단을 먼저 고려한 후 조화롭고 통일된 방향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황제가 실천한 중용은 양극단을 먼저 고려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뒤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철학적으로 정반합, 즉 변증법적 사고라고 말한다. 여기서 정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한다. 그리고 반은 정에 대한 반대 입장이나 대립되는 생각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합은 정과 반의 대립을 해결하고 양쪽의 장점을 취하여 통합하고 창조하는 새로운 생각이다. 이를 자녀 교육에 적용해보자. 정,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한 규율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부모는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반, 다른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입장과는 반대되어
자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통합해 보면 규칙을 정하되 그 안에서 자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는 규칙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성과 창의성을 장려하는 방식이 된다. 이렇듯 중용은 양극단을 모두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중간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 가장 조화롭고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가지 생각이나 주장을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진다. 중용적 태도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고민하고 반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중용은 단순히 반대되는 입장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내 생각과 비교해보고 나와 타인의 생각을 합쳐가며 주어진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연한 판단과 행동이 가능해진다. 유연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의 역할이나 신념에 경직되지 않고 상황에 맞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으로 유연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찾아내고 다양한 대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즉, 중용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게 해주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다.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바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반대 입장도 고려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용은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외부 상황과 맥락에 맞게 감정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즉 적중이라 하고, 그러한 감정이 드러났을 때 각기 자연법칙과 도덕규범에 맞는 것을 즉 조화라고 한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 조절 개념과도 연결된다. 정서 조절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을 억제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안감, 두려움, 분노, 짜증 등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때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스스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 관리 능력이 늘어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외부의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를 통해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비판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짜증인지, 아니면 당황스러움인지 등 정확하게 나에게서 나온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해본다. 가능하다면 감정 일기를 통해 관련 상황과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에게 쌓인 감정들을 친구들과의 대화, 음악이나 미술, 글쓰기와 같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상황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어 스스로 다루기 어려운 상태라면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흔들 때 그것을 방치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2차, 3차로 더 깊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하는 것은 정서 조절을 통해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용이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외부 상황에 의해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용의 용은 반복해서 실천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중용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교에서는 군자로서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에 대해 신독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신독이란 혼자 있을 때도 늘 말을 조심하고 태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도를 실천하며 스스로 경계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중용을 실천하는 군자는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을 조절하며 조절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유를 찾아내어 끊임없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실천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용을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한 인생의 상황들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에 놓일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미리 알 수 없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일은 항상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중용의 이치를 적용하며 하나씩 더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중용의 효과를 점차 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유교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존중하는 이유도 바로 그들이 많은 삶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생의 다양한 상황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연장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인생에서 배움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용은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용의 원리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 보아야 한다. 삶의 중용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따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장은 뒤따라온다. 사실 인생에서 공짜는 없으며 특히 40대 이상에 접어든 우리는 이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개념을 얼마든지 삶에 적용시켜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시작이 반이다. 한번 적용해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중간 단계까지 온 셈이다. 중용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중용의 이치를 더 깊이 깨달아간다면 중용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로 인해 중용에서 비롯된 좋은 결과들은 삶에서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